박근혜 씨가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이 이제 거의 딱 2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개표 조작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현재 상태의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다고 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사형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개표 조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 또 시민의 눈, 개표 감시단 시민의 눈에 그 사실상의 실소유주의신 저분 우리 김상호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선 때도 개표 조작의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이번 대선에서도 그게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만약에 대선이 개표 조작의 부분에서는 염려는 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범위가 2% 3%라고 저는 봐요. 3%까지. 2% 3% 정도의 변수를 줬을 때 그것이 4% 6%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이쪽으로 올 2%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놓고 본다면 5%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조작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쯤에는 그냥 뭐 국민들이 몽둥이 들고 달려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3% 정도의 개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온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편차가 발생을 하면은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아예 조작 자체를 할 의지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 그 2000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빙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표가 문재인 표들이 박근혜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산 조작을 통해서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의 그 싸움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부정이 존재했습니다. 정몽준 표 안에서 박원순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은 것은 편차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오차범위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그만큼 편차를 극복할 만큼 그것을 부정선거로 뒤집을 만큼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후폭풍을 생각해서라도 그 조작을 해왔던 또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몸을 사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설사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봐요. 세월호도 그렇지만 사실은 뭔가 해소되지 않은 미심쩍음 18대 대선 때 개표 어떤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의혹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천안함만큼이나 파급력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선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사실 가능했다고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 표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이게 밝혀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4월 1일이면 밝혀질 겁니다. 전 장담합니다. 4월 1일이요? 예, 왜요? 기다리십시오.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뭔가 있군요. 시민의 예, 눈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있구나. 예, 한방. 예. 아, 오케이.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때문에 그 앞번의 선거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거와 달랐던 부분은 많은 데이터들을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까지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표 당일날 방송사가 쥐고 있던 데이터와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후에 공식 발표된 데이터 모두의 데이터를 명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검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국정조사 형태가 되든 그러한 정식 조사만 이루어진다면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것도 예. 두 개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권 개입 부정선거 부분이 있고 선거 테크닉을 조작하는 파트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했더라도 부정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드러났고요, 이미. 그렇죠. 그 실형을 네. 받았으니까. 하나는 드러났고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도 뭔가 손장난 하겠구나 하고 싶은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그 당시 공교롭게도 뭐 시민의 눈 같은 조직도 등장했고 그래서 선거에 대승하고
민심 위반이 너무나 심했던 거죠. 여론조사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갔었고 그런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나고 나면서는 아예 이제 그쪽 부분에 관심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개표 같은 걸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중에 또 같은 스킬이 능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국민의 민의를 바꿔서 대통령이 바뀐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진실을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그걸 드러내야죠. 그리고 당선자가 조작에 의해서 내가 당선됐구나 알면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민의를 받을 이유가 없죠. 나는 나를 만들어준 그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수개표를 그 정도 접근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개표가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세론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에요. 그걸 인식시키는데 5년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사실 그 수개표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13,400개 투표구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투표구당 2,200표예요. 네. 많아야 3,000표죠. 2,200표, 많아야 3,000표인데 네. 3,000표를 10명이 나누면 1인당 300만 원 돈 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시간이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러네 진짜. 권력은 가진 자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그들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세 가지 사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어쨌든 탄핵 이후에 수습 전국에 들어가서 대선 중심인 거잖아요. 4월 1일 날 개봉될 A라는 다큐를 보시면 감시자들이죠. 예, 아마 뒤집어져 버릴 겁니다. 네. 세상이 완전히 거기도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정말 충격적인 지금 제가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말 아까 신상철 대표님이 말했던 2에서 3%가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과학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러면 스포일러 하나만 해주세요. 해킹이 가능합니까? 100% 가능합니다. 어허. 그것도 됐어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었다니까요. 그 노트북에 와이파이 수신 장치 같은 거는 빼고 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근데 저도 이제 네. 한때는 어렸을 때는 그 프로그램 좀 만졌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안 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알 겁니다. 이 프로그램 소스를 건드릴 수 없도록 제3의 코드, 비밀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도 이 소스 파일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제가 이 팟캐스트를 이제 4년째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 안주했던 야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천안함이건 세월호건 개표 조작이건 음모론을 안 믿어요. 그들이 얼만큼 조작할 수 있고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고 덮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언론으로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만약에 그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면요. 그분을 제가 고소해버릴 생각입니다. 고소전에 짱돌 한번 치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생각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그 마인드가 오히려 진실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 선관위는요 국민들한테 사실 이런 사건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관이고요. 좀 준엄한 기관으로 인식됐어요. 설마 선관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요. 그렇죠.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설마.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자신이 상식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게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막가파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더 먹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그런 거를 조작하고 하려 그러면 선관위라고 하는 그 사법기관 전체다가 담합해야만 가능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일어난 현상을 잘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도 천안함 사건만 해도 그 국방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전부 어떻게 여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냐.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한 부분이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실제 한두 명만 알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정말 이해가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선관 디도스 문제에 관련한 건 사건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디도스도 아니라는 예. 걸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디도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대. 보도가 정식적으로 나오면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렇죠.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진실 파헤치는데 같은 야당 지지자들끼리 그러면 정말 방해되고 힘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선거 관리를 하는 조직이 왜 사법기관이어야 되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기관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을 둔 데는 그만큼 공정성을 담보할 거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그죠? 그다음에 선관위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들은 부장판사급이에요. 이분들이 조작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묵인하거나 조작을 모르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 사법기관이 그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처단하거나 할수 문제 없죠. 삼지를 못해요. 동료들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자료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발장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하나는 춘천 같은 경우에 밤 9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밤 9시 24분에 개표가 끝난 그 춘천시 동네 몇 군데에서 어떻게 7시 30분 단위에서 방송에 나가버립니까, 결과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분류표가 1680 주민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49%에 가까운 800표 가까이가 미분류표로 분류가 돼요. 기계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전산으로 나온 거는 6대4가 나오지만 손으로 분류한 거는 8대2 나오는 이런 결과. 결국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한 행위들. 예. 그래서 부정선거로 해서 춘천집 그 선관위원장을 고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 광주 북구에서 위원장 도장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최인규 부장판사. 한쪽 도장은 최인규, 한쪽 도장은 최인규인.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광주 북구에 105개 선거구가 있는데 투표구가 있었는데요. 105개 중에서 75장은 오리지널 도장이 찍혔고 30몇 장은 새로 판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제가 이건 부정선거의 위조에 해당한다 해서 창원지검의 김은정 검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김은정 검사한테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는 코멘트까지 달아서 창원지검에 제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고발장을 제출하니까 뉴시스 기자가 이제 와서 붙어서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장판사가 통화를 했어요. 부장님, 도장 어느 거 가지고 갔었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럼 이쪽 거 맞습니까? 맞다. 근데 이 도장은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럼 직원들한테 뭐 확인해 보십시오. 10분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맞네요. 도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도장을 위원장도 모르게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투표가 끝난 그 다음 날 찍는 행위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선관위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장이 두 종류라도 문제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당신이 이걸 만들어서 찍은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럼 위원장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찍은 거 아니냐.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왜냐, 사법부에서도 이걸 만약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전국의 선관위에 있는 판사분들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나는 그 부장판사님이 이 내용, 부정개표의 내용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몰라요. 모르고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소한의 지휘 책임, 전체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유죄 판결 받아야 돼요. 전국에 그렇죠. 수십 명의 판사들이. 이거를 검찰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럼요. 선관위 조직은 가장 엄중한데 사실은 판사들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상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상태, 평상시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만하고 그런 상태에다가 선거 때만 주로 그분들을 오셔가지고 결제해주고 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네. 보는 게 만약에 수개표를 하면 투표한 곳에서 문고리 잠그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명단만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표하는 용지에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어서 어떤 국민이든 내가 결과가 지금 그대로 잘 보존되는지 보고 싶다라고 소송을 했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메커니즘. 지금은 1년 번호가 없잖아요. 예. 선거 끝나고 교체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몇 가지 시스템만 갖추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선거 있을 때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맞습니다. 시리얼 넘버 같은 거는 원래 있던 걸 없앤 거거든,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건 그러니까 결국 퇴보하고 있는 거야, 선거 시스템이. 부정을 하도록 방조한 결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도장이 의도적으로 그게 만들었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 경우는 명확하게 이름과 인이 들어있어서 구분이 되잖아요. 똑같은 도장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하죠. 이거는 밝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쪽에 자기들 쉴드는 어느 정도 업무 효율성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겠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분명히 그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실수가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일관된 변명은 차고 실수잖아요. 그걸 계산할 여지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 안 해요. 사실은 선관위는. 최근에 왜 그 문제 없다 이렇게 시민의 눈이 밝혀낸 것 중에 불법 노트북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렇죠. 영상으로 밝혀낸 거고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 하실 만한 선거 중에는 나경원과 박원순 시장의 선거에서 이상하게 강남 3구를 제외하고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부지자 투표는 다 나경원이 이겼습니다. 그거 어떻게 네. 설명할 수 있어요? 신상철 대표님 얘기했는데 이 투표지 분류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미분류표입니다. 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영화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예. 미분류표가 흘러나오는 데는 선거를 감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예. 그냥 줄줄줄줄 뒤로 나서 나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오차가 제로인 100%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완벽한 기계인데 어디에서 오차가 있냐? 노트북에 있습니다. 오차가 나도록 만드는 거죠. 만드는 프로그래밍 된 거죠. 기계는 증명이 됐더라고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한틀 시스템. 예.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만든 기계가 바로 우리 그돈 찾는 기계잖아요. 예. ATM기. 그죠? 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혼선이 난다고 그러면은 국가 경제가 무너져 저 내릴 겁니다. 사람이 이게 보면 기계가 나쁜 거야? 이렇게 기계만 보고 있는데요. 기계는 거의 오차가 없는 아까 돈 세는 게 오차 있는 거 봤어요. 만약에 10만 원 차인데 2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또 요즘은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섞여 나오는데 5만 원짜리 5장인데 6장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합니다. 기계는. 근데 그 기계를 컨트롤하는 누가? 예. 정확하게 오차가 나게 만든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는 사람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죠. 컴퓨터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정 간격으로 랜덤하게 몇 장씩 저리 주라는 명령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랜덤으로 세 장이 반드시 저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랜덤으로 1초간 예를 들면 쭉쭉쭉쭉 분류를 하다가 1초 동안 랜덤을 줘버리면 1초 동안 두세 장은 휙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 가능한 것이 전산을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충격이 될 겁니다. 사회적 논란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번지 덮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뭐 정권도 바뀌었는데 굳이 이런 논란 만들어 다시 파헤칠 필요 있어?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뜨끔하실 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 그런 사람은 개무시해 버립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진보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시발단 위의 분들, 일베일 위의 분들의 반론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전자개표기는 민주정부 때 도입된 거다. 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나는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하면 빨리 시스템을 환원시켜가지고 수개표로 다시 바꾸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네. 잘못으로 밝혀졌죠. 한나라당이 법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법이 이전에 통과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는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지만 그 법안은 이미 그 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이미 통과시켜 놓은 법입니다. 다수일 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칼을 가지고 음식 만들 때 쓰느냐, 그죠? 남을 해치는 데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썼을 때는 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천안함이나 세월호나 부정선거에서 신상철 대표님처럼 자기 희생이나 또는 그 희생을 담보하고서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분이 없었다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상철 같으신 분들이 어쨌든 역사를 만들고 그래서 신상철 같은 대표님이 계시길래 저 같은 행동하는 또 시민의 눈이 만들어졌고 이제 더 이상 절차상의 부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100% 지켜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신상철 대표님께서 새날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주 안 나오시더라도 우리들의 어떤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 정신적 맞아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또 푸른 나무님이 몇 번 연락도 주시고 해서 이제 저도 달려오고 싶지만 좀 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뵀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 되면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은요 컨텐츠 안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안녕하십니까 신상철입니다 하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분들이 꽤 있다고요. 저도 큰 힘을 얻습니다. 근데 괜히 제가 마치 뭐 뜨고 유명해지니까 네가 신상철을 버리는 거냐 이런 악플 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또 오늘 시민의 눈 하면서 한 수 배웠어요. 뭐요?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요. 다른 건 저와 생각이 비슷한데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 내 표가 제대로 있어? 라고 선관위에 문제 제기할 때 맞아 당신 표 제대로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선관위.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그 남아있는 표에 1년 번호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내 1년 번호는 몇 번이야 확인하고 또 사진을 찍어 놓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걸 갖다 소송을 해서 그 표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검증이 안 되는 그게 거죠. 이제 비밀 투표라는 명분 때문에 없애버린 그렇죠. 거죠.
그런데 비밀 투표라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 통화기록이들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통신사들 통화기록 뭐 6개월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개인 사생활 비밀인데 마찬가지 논리로 본다면 이 일정 기간. 1년 번호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나 비밀 부분은 전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님께 이제 완전히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지금 뭐 천안함 재판 받으러 다니시기도 벅차시겠지만 사실은 뭔가 그 대표님답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보시려고 하는 무슨 일인가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장래 뭐 해보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일단 뭐 진실을 밝히는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그 3일 고가도로 한번 타면은 청계천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어. 맞아요. 돌아갈 길도 없고 뛰어내릴 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새날에서 자리 책상 하나 만들어주면 와서 뭐 방송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상철 대표님이 갖고 있는 사실은 숨어 있는 1인치이기도 하고 오히려 전공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서프라이즈라든지 그렇죠. 정치 토론의 어떤 장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요. 그 대선에 관련된 전망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표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시죠? 천안함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쪽 참모진들하고 어느 부분들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실로 찾아뵙고 3시간 동안 브리핑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로 설명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 참 좋은 분 아니에요, 그죠? 좋은 분이죠. 네, 그냥 좋습니다. 네, 선하고 좋은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좋은 분, 선한 분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만큼 용기를 보여주셔야 될 때는 또 보여주셔야 되고 그다음 냉철한 판단력과 분석력 그런 것이 또 분별력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주도해 나가셔야 되고 또 그만큼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지지율도 앞서가시고 하기 때문에 뭐 대선이 곧 열리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시긴 한데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촛불 전국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멘트나 여러분 참 시원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속 시원하게 그런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기대를 좀 가졌었고 그런 적임자라고도 보이지만 또 또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좀 강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지지율에는 한계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또 급속히 올랐죠. 그 배경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그만두면서 대전표들이 상당히 유입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소위 이제 노빠그룹이나 이 노무현 친노무현 그룹 내에서는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알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역설적으로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지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렇죠. 안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호남 분들의 선택과 판단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 참 좋아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밀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봐요.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들 중에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죠? 저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냐라고 하는데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처럼 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온갖 그 험난한 일들을 다 하고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성향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그분 스스로 깨치기 위한 과정은 필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변명 가능한 만큼의 선의라든지 외박이다. 그다음에 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 뭐 얼마든지 이제 선이라는 말도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연정이라는 부분도 현실론 아닙니까? 나중에 뭐 누구든 정치를 하려 그러면 그 소수 세력 가지고 어떻게 풀고 나가냐, 다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해석 가능한데 사드 부분은 좀 멀리 갔어요. 네, 그건 좀 멀리 가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바람에 이제 또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출렁이는 부분에도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사드 부분까지 끌어안으려 그러면 우리 솔직히 뭐 미국하고 그런 사드가 뭐 명백하게 뭐 명문화된 합의사항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그것까지 끌어안으려 그러면은 위안부 문제까지도 위안부 협상까지도 끌어안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 털어내고 핵심을 보면은 식민지 산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한 시각이 그 캠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드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려 그러면은 FX 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FX 때 로키드 마틴 제품의 그 F-35하고 F-15, 보잉 F-15, 그다음에 유로파이터가 경쟁했을 때 이 사람들 기가 막힌 방법 쓰잖아요. F-35 제껴버려요. 처음부터. 로키드 마틴 제껴버리고 보잉하고 유로파이터를 가지고 경쟁시키는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유로파이터를 선언했단 말이죠. 그죠? 분명히. 우리 지형에도 맞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보잉과 유로파이터를 견주다가 서류가 미비하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유로파이터를 배제해버려요. 그럼 F-15가 남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로파이터가 빠지고 난다면 F-15보다는 30호가 성능이 낫다는 논리가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슬그머니 35. 바꿔버려요. 30호로 가져와요. 이 로키드 마틴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설명도 없잖아요. 로키드 마틴 키드가 이 나라의 국방과 관련된 군수산업과 관련된 쫙 깔려있기 때문에 최순실 사건은 우리 특검이 더 깊이 못 파서 그렇지 군수 저쪽까지도 만약에 갔다면은 어마어마한 빙산이 또 거기서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로키드 마틴 키드들이 로키드 마틴 제품이 안 들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드가 로키드 마틴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차세대 먹거리예요. 제가 장담하지만 실전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 99.9%의 제품. 그렇죠. 불량품도 상관없죠. 이거를 쓰는 순간 전쟁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한반도에 왜 필요하죠? 우리가 이미 서울은 북의 방사포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수천 발의 방사포가 한 방에 날라오면 그건 싸다고 아무 상관없는데 기껏해서 날라오는 하면 샘플로 한 우리가 싸도 2개 갖고 있으면 2개 정도 하늘 높이 띄워주겠습니까? 거기서 요거 한 맞춰보라고? 그런 경우 아니라면 왜 필요하냐고. 그리고 이것이 일본으로 날아가든지 미국으로 날아가든지 그쪽 거를 요격할 용도가 훨씬 더 크다고 봐지는데 그걸 왜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사야 되냐고요. 그래서 사드를 실제로 그 제품이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사드를 이미 구입한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레이더 기지만 샀어요. 네. 레이더 기지만 없죠. 있어요. 그죠? 엑스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대까지 해서 한 기당 2조씩 사게 되면 2기가 들어오면 4조인데 자기들한테 포트폴리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한국에서 이만큼 샀다. 영업하기 좋겠죠. 결국은 차세대 먹거리를 나서서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어떤 합의가 어떻게 굳건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세밀한 판단도 없이 그건 합의한 것이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희정 캠프의 중대한 실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 좀 조율을 한다면 만약에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또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위 된 후보 측에서는 1위보다는 2위 쪽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1위 후보가 자기를 더 중심에 여기는 것보다는 2위 후보하고의 앞으로 손잡고 갈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논리 때문에라도 그러면은 호남에서부터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분석이 어느 특정한 후보를 제가 선호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너무 빤한 결과보다는 좀 다이내믹한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 그런 과정에서 근데 뭐 문재인 한번 후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은요 그런 살떨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야, 하고 역시 그 사실 아까 이제 뭐 예. 우리 노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 우리 보통 흔히 노빠라고 부르죠. 네. 지금 새토막 나 있습니다. 일반 사람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각 시도단에서 말이 노빠가 많죠. 기존에 그중에 노빠였던 분들의 한 3분의 1은 그대로 문바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하임없이 좋은 거예요. 노무현 이꼴 문재인입니다. 그렇죠. 저는 두 분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일시하는 분들 분명히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노빠 중에 3분의 1은 노뼈입니다. 그 노뼈는 노무현 대통령을 뼈에 새긴 사람들. 그럼 어떤 놈이냐면은 그분의 인간적인 좋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이 지향했던 가치 그다음 바라는 세상 그 중심축에 있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말은 못하고 겉으로 내세워서 말은 왜냐하면 흘러가는 흐름에 뭐 우리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부족함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토로하는 분들이 저는 한 3분의 1 그룹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그런 정도로 좀 나눠져 예,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이 정치 칼럼니스트 신상철 얘기를 들어보니 재밌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씨가 씨라고 이제 의원 아니에요. 예. 김종인 씨가 탈당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1대1 구도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를 제껴버리고 손학규를 범요건과 국민의당의 단일 후보로 내세워서 1대1 구도로 만들겠다. 이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러면 이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평을 좀 해주십시오. 난 그분 행보를 보면 참 그 연세에 참 다이나믹하게 사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출받아서 국회의원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비례대표로만 이렇게 쭉 하시고 또 보수 쪽에 계시다가 또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우리 정치에서 그런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수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역량을 참 높이 살 만한 몇몇 분이 계신데 예를 들면 윤여준 같은 분요. 그렇죠. 그런 분은 보수에 있을 때부터도 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정도로 분석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좀 뛰어났던 분인데 또 이쪽 진영으로 넘어왔죠, 그죠? 그렇죠. 이쪽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도 그분의 그 좋은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세력들의 한계입니다. 예, 그런 역량들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김종인 씨는 과연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만큼 이제 정치계에 있는 동안에 요직만 이렇게 관리를 잘 한 덕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갔지만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그만큼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것이 예.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단계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의도하는 바대로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안 된다. 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는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학규 지사도 사실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저 호남 쪽으로 쭉 다니면서 수염 기르고 하면서 100일 투어를 하고 네.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원로로서 길을 가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다시 중심권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무리수가 아닌가. 같이 함께 손잡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 국민의당에서 보니까 그분이 여전히 그쪽에 가서 어깃장을 놓고 계시더라고. 그것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안철수 후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유는 그겁니다. 안철수 씨가 중심권이 잡고 쭉쭉 차고 나갔으면은 옆에서 삐지고 들어올 돈도 없고 공이 본인한테 오지 옆에서 뱅이 돌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분들의 계획에 있어서는 뭐 호불호도 있고 비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박경철 의사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윤여준 씨도 함께 손잡을 뻔했고 또 스님 그죠? 법륜 스님도 김재동 씨도 그렇고 많은 그런 어떤 케이스에서 좋은 분들과 더 키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멀어졌죠. 그게 바로 단적으로 그분의 한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블로킹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강구도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지금 대세로운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오프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뒤승전 대세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라서 정치 평론가들이 말할 입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황교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황교안이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가 첨예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에 한번 물어보신 적 있죠. 네. 그때 여당 쪽에서 누가 작년입니까? 작년 봄입니까? 누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 적 있죠, 저한테. 예. 그때 제가 황교안을 주목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다. 그죠? 예, 나요. 왜 그때 그 당시에 뭐 황교안 별거 아니었죠. 예, 전혀였는데 제가 그 주목을 했냐면 보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보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허우대 멀쩡하고 틀 멀쩡하면서 백그라운드 좋고 그러면서도 가장 꼴통인 사람 찾으면 돼요. 그죠? 캐리어 좋잖아요. 그죠? 그쵸. 이력서 좋죠. 네. 그리고 틀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도 하는 거는 가장 꼴통스럽잖아요. 저런 사람이 히든 카드처럼 숨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나오면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뭐 현재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벌써 뭐 박빙 아니면 훨씬 앞서갈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후보였고 그 당시에는 뭐 반기문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도 김무성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박근혜가 손을 잡아줄 사람은 황교안일 것이다라고 저는 그때 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는 그 사람이 가능성 여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안 나오는 게 낫죠, 그죠?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하면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의 캐릭터는 망신당하기보다는 그냥 접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예. 반기문 씨도 마찬가지죠. 반기문 씨가 그만두던 데는 결국은 자기 형님하고 조카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해도 활동하는 무대에 또 그 사무실이 유엔 소유인 건물에 조카가 들어가 있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소문에도 뭐 거의 조단위에 가까운 그런 금정적인 문제에 인볼브되어 있는 그 가족들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깔끔하게 접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엘리트 보수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황교안 씨는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정치인과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행정가 정도 공무원 느낌. 자, 신상철 대표님과 함께 4가지 섹션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냥 오늘 다른 인터뷰 제끼고 대표님과 한 서너 시간 더 할까요? 하루 종일 합시다. 네. 예, 좀 오랜만에 만나 뵌 분이었고요. 아까 제가 또 여러 번 언급합니다만 새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바로 우리 신 대표님 오랜만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제가 감흡했습니다. 네, 새날의 아빠.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더 자주 나오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게 또 정치 평론가로서 이제 바짝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 주셔야 이게. 자, 대표님과 했던 행복했던 시간 다음에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진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진짜 언론 새가 날아든다. 마르셀리나님의 메일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정말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유학년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신 부담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자신의 적성을 찾고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다고 하는데 과연 좋을까요? 자유학년제 때문에 내신 부담이 없으니 그 사이 영어와 수학 같은 과목의 선행학습 진도를 왕창 뺄 수 있고 사교육을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커지지 않을까요? 중2 때 치러지는 시험에서 학생들이 멘붕을 맞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수업을 포기하고 자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학원이나 과외로 미리 다 배운 내용이라 필요가 없어 자는 학생들도 많았죠. 그런 일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폴리를 다니며 미국 교과서 1, 2학년 과정을 수업하던 학생들도 3학년이 되면 같은 교과서로 배우는데요. 한 학생이 3학년이 되어 교과서를 받아와서 보여주며 알파벳부터 나온다고 시무룩해 하더군요. 그 학생은 해리포터 한 권을 일주일 동안 읽는데 친구는 하루 만에 본다며 자기가 느리다고 했어요. 고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중학교 2학년 영어 내신을 마스터하고 수학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더라고요. 여기는 강남도 아니고 잘 사는 지역도 아니에요. 중학교 자유학년제라는 게 뭘까요? 네, 이게 2016년에 그 자유학기제라는 게 실시돼가지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는 안 보고 뭐 토론, 실습 이런 참여형으로 하는 수업을 하고 또 진로나 뭐 하고 싶은 예체능 활동 이런 거를 주로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과정을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정도 했었나 봐요. 2016년에. 그래서 2017년에는 이거를 자유학연제로 해서 1년 동안 이런 걸 한다고 하네요. 자기주도학습, 참여활동 중심, 핵심 성취 기준 중심, 교과별 참여활동 뭐 이런 게 한다고 하는데 이걸 자유학년제로 1년 동안 하나 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2017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고 원래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을 교과 과목이면 매이지 않고 진로 탐색이라든지 예능 과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의도로 만들어서 이거에 또 연계해서 한 학기를 더 늘려서 자유학년제가 됐는데요. 이 자유학년제는 내신 성적이 미반영한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그러면 이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메일 보내주신 분의 말씀 맞다나 수업을 받아서 지식을 높이는 필기시험을 보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대학교까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런 고민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게 쭉 그 대입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 방법 같은데 일단 경기도에서 중학교에서만 먼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좀 제가 그 안에 그 깊은 의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게 아마 그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독일이었나요? 그런 데서 중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1년 정도를 학교는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예체능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은 뭐 한 몇 달 동안은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어떤 진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 뭐 자동차 만드는 공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왜냐면 그 나라는 꼭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고등학교에서 BMW나 그 뭐 어떤 하청업체 같은 데 들어가서도 평생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적성을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따라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모든 학생이 국산사자 도우미실체가 요즘에 아니었죠. 하여튼 국영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학능력 평가를 가서 똑같은 시험을 봐서 똑같은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똑같은 대학교에 가서 비슷한 공부를 해가지고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보다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진로를 찾아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현실에 있는 어떤 취업이나 뭐 이런 거에는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 일단 위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가장 환영을 받을 만한 공약이 저는 사교육 금지 같은 공약이라고 봐요.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사교육 금지가 위헌 판결이 났을 거예요. 법을 피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입장에서 사교육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국민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도만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모든 시교도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 도만, 왜 우리 학교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70% 이상은 왜 사교육을 시키세요?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 평생의 소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꼬맹이한테. 아이한테 사교육 안 시킨다는 게 정말로 제 공약이었다니까요. 돌잔치 공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비슷한 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부 때문이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 친구를 거기 가서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이 안 시키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찬성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럴 때 대통령이 중요한 위치인 건 뭐냐면 법으로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시대처럼 전면 금지, 이건 불가능하고요. 대통령이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사교육하지 맙시다. 사교육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쪽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교에서 배운 만큼만 시험에 내게 하고 수능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2 때 영어학원에서 그 원서로 회화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봤던 책이 캠브리지의 인터체인지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책을 띄고 나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등학교 수능이 좀 쉬웠죠. 원서? 네. 어. 그러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대학교 영어 교양 시간에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끝냈던 책을.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집에 계시는 저희 정인선 여사께서는 저에게 항상 과도한 선행 학습과 사교육으로 범벅을 해서 저를 대학까지 이렇게 키워 놓으셨지만, 그 결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미리 노느냐 늦게 노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안 들었으면 대학교 때 듣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 들어갔을 때는 중학교 때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노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서 노르셨어요? 네. 수업 안 그러니까 들어가고? 사실은 돈을 2배 내고 쓸데없는 짓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선행학습 한다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고 이게 사교육이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문제도 점점 더 어렵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맞아요. 이게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이거 도대체 이걸 왜 풀어야 되고 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영어도 그 옛날 셰익스피어의 고어에서 나오는 뭐 그런 문장들, 그런 걸 다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변별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그런 문제를 내고 있고 그런 문제를 풀고 있고 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참 정상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돼도 풀기 힘든 게 교육 문제예요. 한두 가지가 얽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예측 시작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시작한 걸 중단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사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사교육 시장에 생계를 뿌려가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동네에 있는 보수박원까지 포함하면. 제 전 와이프도 그렇게 네. 아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랑 비슷하게 연착륙 시키면서라도 방향성은 줄여가야 돼서 제가 주말에 만난 저희 동창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아들 하나예요. 이제 수도권 잠실에 살다가 지금 하남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들 한 과목 학원 보내는데 30만 원 들더라고. 그럼 과목이 몇 개입니까? 다 보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교육비가 그렇게 들어가서 대충 얼마나 드냐 했더니 남편은 지금 자기 다니던 회사가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월급을 한 2, 3개월 못 받는 상태예요. 아들 사교육비로만 쏟아붓는 거예요. 한 150, 200을 한 달에.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개혁해야 된다고 그 시작을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보는 수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뭐 변별력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차별점이 없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입시를 대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의 파이는 줄어들거든요. 그 사이에 선생님들은 다른 직업 찾을 수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프라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교육부를 통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수능 요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거기에서 지필고사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뭐 면접을 그렇지. 많이 늘린다든지 논술과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 이거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나가면 사교육은 없어지진 않지만 그렇죠. 줄어들죠.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더 뛰어나게 천재급으로 잘하는 친구들을 정말 국가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사교육 좋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너무 뒤떨어져서 못 쫓아가는 친구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사교육 필요합니다. 근데 전체 학생들을 다 천재급으로 만들려고 애만 쓰는 그런 사교육은 사실 큰 필요 없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반적으로는 사교육 금지였기 때문에 사교육이 제 주위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성인 딱 되자마자 사교육이 이제 풀리는 상태에서 보면은 아까 명령님 말씀이 100% 맞아요. 원래 사교육의 의미는 부족한 애들 따라가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예를 들면 과학 영재들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것은 사실 그게 사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예.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어떤 대답을 얻고자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정말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건 아마 이분이 경기도 쪽에 거주하시는 게 아닌가 경기도 쪽에 유추해 보고요. 네, 경기도 하여튼 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논술을 강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교육이 또 생겨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진학하는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을 사교육 제일 잘 가르치는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미국에서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학원을 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사교육 시장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이게 뭐 하나만 안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길을 가는 그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그렇죠. 독일의 얘기처럼 예. 아니 뭐 내가 자동차 정비 공장 가서 일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딱 이 길로만 가야 돼. 우리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어디에 해가지고 삼성전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혹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이 사람 라인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만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자연히 없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복지 방송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우는데요. 시각을. 실제로 사교육 같은데 너무 많은 가정의 경제가 투입이 되게 되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엄청 낮아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출을 어떤 퍼센테이지로 보면 만약에 과하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로 한 40%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 요거를 10%만 줄여주라는 거예요. 10%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 그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니까 한번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시각들, 요구들이 대선 주자들에게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